기겐 거리 위로 자전거를 달렸어. 작은 책방 낯선 이들의 따뜻한 눈빛 속에 우리는 긴 밤을 지새우기로 했지. 한 권의 책 그 속에 갇힌 시린 시간들을 이제 막 소리내어 깨우려 해. 한 장씩 넘길 때마다 겹쳐지는 얼굴들. 그날의 소녀는 내 아들의 모습이 되고, 어머니의 절규는 내 가슴을 후벼 파. 참아 읽지 못한 문장들이 눈물로 고여. 참으려 해도 무너져 내리는 건 너의 아픔이 이미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일까. 살아남았다는 치욕과 싸우는 날들. 그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지게 하지 않을게. 말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기억이라면 우리의 목소리로 너를 다시 불러낼게. 어둠을 견디고 빛으로 꽃이 핀 쪽으로 우리가 손을 잡고 너를 이끌어 줄게.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느냐 묻는다면 우리는 잊지 않는 것으로 대답할게. 식어가는 컵라면과 주먹밥을 나누며 역사의 한 장을 우리 손으로 넘기는 이 밤. 이것은 독서가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시간. 새벽 4시 창밖엔 여명이 밝아오고, 아물지 않는 상처는 기억의 흉터가 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하게 남겠지만 이제는 외롭지 마. 우리가 여기 있으니 너는 더 이상 박제된 이름이 아니야. 살아남았다는 치욕과 싸우는 날들. 그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지게 하지 않을게. 말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기억이라면 우리의 목소리로 너를 다시 불러낼게. 어둠을 견디고 빛으로 꽃이 핀 쪽으로 우리가 손을 잡고 너를 이끌어줄게. 그날의 소녀는 우리 마음속에 살고, 우리는 절대 개몽되지 않을 푸른 의지로 또다시 내일을 향해 걸어갈 거야. 꽃이 피는 쪽으로 환한 빛이 비치는 그곳으로.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작가가 던진 이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해요. 네, 참 묵직한 질문이죠. 그렇죠. 처음 들으면 뭔가 좀 거창하고 어쩌면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맞아요. 아니, 죽은 사람을 어떻게 구한다는 거지? 싶고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들여다보면 이 질문이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자료는 소설 소년이 온다. 그리고 그 책 한 권을 들고 낯선 사람들이 함께 밤을 새운 아주 특별한 하룻밤에 대한 기록이에요. 오늘 우리의 임무는 바로 이걸 파헤쳐 보는 겁니다. 책 한 권을 함께 읽는다는 이 단순해 보이는 행위가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고 나아가 잊혀가는 영혼을 구해내는 일이 될 수 있는지 말이죠. 그렇죠. 이건 단순히 책 잘 읽었습니다 하는 그런 독후감 대회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낭독이라는 행위 자체의 현미경을 대보는 그런 작업에 가깝습니다. 아, 낭독이라는 행위 자체요? 네,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 듣는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심장을 파고드는지, 또 왜 혼자서는 차마 넘기지 못했던 책장을 함께 읽때는 끝까지 넘길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자료에서 가장 아프게 다가왔던 살아남은 자의 치욕이라는 감정, 그 지독한 고통을 함께 견딘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간은 2025년 5월 17일, 장소는 안양의 작은 책방 뜻밖의 여행입니다. 자료 주인공인 한 분의 하루를 따라가 보면 참 재밌어요. 네네. 낮에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도록 탁구 대회를 뛰고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이었대요. 와, 솔직히 그런 날은 그냥 집에 가서 뻗고 싶잖아요. 그럼요, 무조건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전거를 타고 이 책방으로 향합니다. 단지 소년이 온다를 함께 읽기 위해서요. 바로 그 장면이 모든 것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편안함 대신 불편함을, 혼자만의 휴식 대신 타인과의 연대를 선택하는 그 발걸음부터 이미 무언가 시작된 거죠. 자료에 묘사된 책방 분위기도 참 인상 깊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 처음 보는 낯선 얼굴들인데도 서로를 향한 시선은 따뜻했다고 하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왜 모였는지 서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5.18을 기억하기 위해, 이 책과 함께 밤을 새우기 위해. 아직 책을 한 줄도 읽기 전인데도 그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밤 9시 드디어 낭독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한 장씩. 처음에는 다들 목소리가 어색하고 작았다고 해요. 괜히 헛기침도 나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상상이 가네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어색하던 목소리들이 책 속 인물들의 절규와 슬픔을 담아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듯 개인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참가자는 누군가 읽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려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려오는 감각,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이요? 네,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땐 텍스트가 눈으로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낭독은 달라요. 누군가의 목소리, 그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 잠시 머뭇거리는 숨소리, 때로는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는 소리까지 전부 공유되는 경험이거든요. 아, 그 순간 이야기는 더 이상 종이 위에 박제된 평면적인 글자가 아니라 내 옆에서 벌어지는 입체적인 사건으로 되살아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묻어두었던 개인의 기억이 불쑥 튀어나오더라고요. 네네. 낭독회 참가자는 책장을 넘길수록 불과 2년 전 아이들을 데리고 광주에 갔던 기억을 떠올려요. 아, 광주에 갔던 기억. 네, 공교롭게도 그날도 비가 내렸다고 해요. 금남로에 서서 바라봤던 전일 빌딩의 총탄 자국들, 5.18 민주묘역의 수많은 이름들, 머릿속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던 그 풍경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다시 펼쳐지는 거죠. 역사적 공간에 대한 물리적 경험이 텍스트와 만나면서 뭐랄까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순간이네요. 화학작용이요? 네. 그냥 광주라는 단어를 읽는 것과 내가 직접 밟았던 그 땅을 떠올리면서 읽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일 테니까요. 그리고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참가자가 소설 속에서 총에 맞아 죽은 소년 동호의 얼굴 위로 어느새 자기 아들 상준의 얼굴을 겹쳐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 순간 자식을 잃은 소설 속 어머니의 절규는 더 이상 책 속의 문장이 아니게 된 거죠. 그렇죠. 마치 자기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지독하게 개인적인 고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료에 나온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줘요. 읽어내려가던 문장들은 입을 통해 나올 때마다 심장에 박혔다. 바로 거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 투영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딱딱한 말보다는 이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낭독이라는 행위가 소설 속의 어떤 소년을 순식간에 내 아들로, 어떤 어머니를 바로 나 자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이건 5.18이라는 역사를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는 차원입니다. 내 아이를 이룰 수도 있었다. 저게 바로 내 이야기일 수도 있었다는 그 끔찍한 가능성이 현실처럼 느껴지면서 심장을 후벼 파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고통이 되는 순간이죠. 역사가 가장 아픈 방식으로 개인의 삶과 공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낭독회는 점점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요.
처음인 조용히 눈물만 훔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흐느끼는 소리를 참지 못하고 어떤 분은 아예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랬겠네요. 특히 한 참가자의 경험이 기억에 남아요. 이분이 예전에 혼자 카페에서 이 책을 읽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더는 못 읽고 덮어버렸던 부분이 있었대요. 그런 경험 있죠. 그런데 그날 밤 사람들 앞에서 바로 그 지점을 다시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또다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고통의 지점을 공동체와 함께 다시 마주하게 된 거군요. 그분을 무너뜨린 문장이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에서 가장 아프게 기억하는 구절일 거예요. 어떤 바로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혼자서 싸웁니다. 살아남았다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치욕과 싸웁니다. 이 대목이죠. 네,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이 참가자는 그 문장을 다시 마주하면서 깨달았다고 해요. 이 밤샘 낭독이 그냥 책을 읽는 모임이 아니라 누군가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함께 견뎌주는 시간이라는 걸요. 이 치욕이라는 단어 하나에 생존자의 모든 고통이 응축되어 있어요. 치욕. 우리가 보통 쓰는 부끄럽다는 말과는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생존자 죄책감, 서바이벌 스킬트라고 부르는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단순히 나만 살아남아 미안하다는 감정을 넘어선 거예요. 그 이상인가요? 그럼요. 내 목숨값이 마치 다른 사람의 죽음인 것만 같은 정말 뼛속까지 파고드는 빚진 마음 같은 거죠. 내 생존 자체가 윤리적인 오점처럼 느껴지는 그 끔찍한 상태를 치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고통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혼자서 싸운다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 정말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과거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다시 시작되는 고독한 싸움인 거죠. 매일매일요? 네, 자료의 다른 부분에도 이 점을 정확히 짚어주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기억은 아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억만 남기고 다른 모든 것이 서서히 마모됩니다. 와, 이 표현 정말 무섭지 않나요? 보통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에게 시간은 약이 아니라 오히려 끔찍한 기억만 더 선명하게 깎아내는 조각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다른 모든 즐겁고 평범한 감각들은 달아 없어지고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책을 덮게 만들었던 그 문장, 그 고통을 그날 밤 사람들은 서로에게 기댄 채 함께 마주한 거군요. 바로 그게 견딤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이뤘다면 그냥 무너지고 끝났을 고통을 함께 견디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그림처럼 처절하게 아름다운 거죠. 견딤의 미학. 누군가 울먹이며 더 이상 읽지 못하면 옆 사람이 조용히 책을 넘겨받아 대신 읽어주고 서로의 울음소리가 배경음악이 되고 서로의 존재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종의 슬프고도 신성한 연대의식, 리추얼이 되는 겁니다. 혼자서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고통을 함께 견디냄으로써 서로를 지탱해주는 거죠. 그렇게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이 새벽에 다 같이 컵라면을 먹더라고요. 그 장면 저도 봤어요. 고구마랑 주먹밥도 나눠 먹고요. 저는 이 지극히 평범한 행위가 그 특별한 밤에 어떤 의미를 가졌을지 참 궁금했어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그 행위가 단순한 허기 채우기를 넘어섭니다. 밤을 새우는 피로, 슬픔으로 소진된 에너지, 텅 빈 속을 뜨거운 국물로 채우는 그 신체적인 감각. 이게 바로 추상적인 역사를 몸의 경험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참가자도 비슷한 말을 해요. 이 경험 덕분에 독서가 단순한 지적 활동을 넘어 역사 한 장을 직접 손으로 넘긴 듯한 감각을 갖게 되었다고요. 네, 바로 그거죠. 머리로만 알던 1980년 5월의 고통이 밤샘의 피로와 뜨거운 컵라면의 온기로 자기 몸에 새겨지는 듯한 경험으로 확장된 거네요. 그래서 이분은 낭독회 이후로 소년이 온다가 더 이상 그냥 소설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의 연장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네,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모든 행위 속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녹아 있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망각에 대한 저항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기억이라는 구절이 있었죠. 그거랑 연결되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산자가 그들을 대신해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그들의 이름과 고통, 그들이 지키려 했던 가치는 역사 속에서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지워지고 말아요. 먼지처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소리내야 말하고 함께 듣는 행위 자체가 죽은 자를 이침이라는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구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현재로 불러내 우리 안에 새기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새긴다? 네. 낭독회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날의 소녀는 죽지 않았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다시 읽었고 그를 다시 불러냈으며 우리 안에 그를 새겼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새겼다는 말이에요. 네. 죽은 소년을 과거의 비극적 희생자로 박물관에 박제해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이야기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일부로, 우리의 책임으로 끌어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년은 과거에 갇힌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구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낭독회 참가자들이 인용한 소설의 마지막 문장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장.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문장이죠.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 문장이 바로 세 번째 구원,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건 죽은 자들이 산 자들에게 보내는 간절한 요청처럼 들려요. 폭력과 왜곡, 망각이라는 차갑고 어두운 곳에 우리를 버려두지 말아달라는 외침이죠. 그리고 그날 밤 책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 외침에 응답한 거고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진실을 소리내어 증언함으로써 어둠 속에 있던 영혼의 손을 잡고 빛이 있는 곳으로, 존엄과 명예가 화복되는 곳으로 이끌어주는 것. 산자들의 기억과 연대가 바로 죽은 자들을 위한 빛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책 한 권을 함께 읽는다는 아주 단순한 행위가 이렇게까지 한 사람의 내면과 공동체를 뒤흔들고 나아가 시대를 관통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새삼 놀랍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답이 어떤 초월적인 기적이 아니라 함께 낭독하기라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 속에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고 함께 울고 함께 밤을 새우는 그 시간을 통해 거대한 역사는 한 개인의 심장에 박히는 절절한 이야기가 됐어요. 그것은 고통을 함께 견디는 연대이자 죽은 자를 결코 잊지 않으려는 산자들의 윤리적인 응답이었습니다. 낭독회에 참여했던 한 분이 남긴 말, 우리 안에 그를 새겼다는 표현이 계속 귓가에 맴도네요. 네. 타인의 이야기, 특히 잊혀가는 고통의 역사를 내 안에 새기는 행위는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거든요. 그 기억은 반드시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방식을 바꾸고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오늘 잊혀가는 어떤 이름이나 목소리 혹은 이야기를 소리내어 읽는다면 그 작은 행위는 당신의 내일과 당신이 사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루의 끝자락 노곤한 몸을 이끌고 비겐거리 위로 자전거를 달렸어. 작은 책방 낯선 이들의 따뜻한 눈빛 속에 우리는 긴 밤을 지새우기로 했지. 한 권의 책 그 속에 갇힌 시린 시간들을 이제 막 소리 넣어 깨우려 해. 한 장씩 넘길 때마다 겹쳐지는 얼굴들. 그날의 소녀는 내 아들의 모습이 되고 어머니의 절규는 내 가슴을 후벼 파. 참아 읽지 못한 문장들이 눈물로 고여. 참으려 해도 무너져 내리는 건 너의 아픔이 이미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일까. 살아남았다는 지옥과 싸우는 날들, 그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지게 하지 않아.
그리고 빛으로 꽃이 핀 쪽으로 우리가 손을 잡고 너를 이끌어줄게. 상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느냐 묻는다면 우리는 잊지 않는 것으로 대답할게. 식어가는 컵라면과 주먹밥을 나누며 역사의 한 장을 우리 손으로 넘기는 이 밤. 이것은 독서가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시간. 새벽 4시 창밖엔 여명이 밝아오고 아물지 않는 상처는 기억의 흉터가 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하게 남겠지만 이제는 외롭지마. 우리가 여기